노벨상 얘기 사실 재밌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밌더라고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듣동라 이코노미 첫 방송 날인데요. 이 타이틀이랑 아주 어울리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지난 10월 10일 저녁에 노벨 경제학상 후보가 발표가 됐었죠. 오늘 할 얘기가 제일 많은 벤 버냉키 전 페드 의장,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리고 다른 두 분이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랑 필립 딥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공동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어떤 키워드를 연구한 분들한테 주는가를 보면 이제 큰 흐름으로 글로벌 경제 화두가 무엇인지가 약간 엿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사람한테 왜 줬지? 살펴보니까 또 올해의 키워드는 경제위기, 금융위기인 것 같아요. For research on banks and financial crisi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금융위기랑 은행의 관계성을 밝혀낸 분들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역할, 특히 은행 붕괴를 막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분들의 연구가 이해도를 높이게 해줬다. 그러니까 뭐 2008, 2009년 세계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분들의 연구가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적은 분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드라마 작은 아씨들 보셨나요, 여러분? 보배저축은행 나오잖아요. 거기서 뭔가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 은행이 망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의 축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시장에 루머가 돌고 저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대,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뽑아간다는데, 이런 소문이 막 돌면서 너도 나도 돈을 막 찾아가는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 뱅크런이 결국은 은행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이 은행이 무너지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분들의 논문의 연구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때 썼던 논문이 경제학이랑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벤 버냉키 수상자분. 벤 버냉키 이름을 보고 저는 사실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학과에 재학하던 라떼 시절 얘기인데, 저희 과에 경제학 언론이 두 권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는 맨큐의 경제학, 또 하나는 그때 당시로는 신흥 번역된 버냉키 프랭크 경제학. 그래서 왜 수상에 대해서 말이 나오느냐? 노벨 경제학상은 어쨌거나 경제학상이죠. 일생에 걸쳐서 어떤 우리 사회 아니면 인류의 어떤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 주로 받아요. 평화상이나 뭐 문학상 같은 거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봐야겠지만요. 뭐 물론 벤 버냉키도 경제학자고 경제학 박사고 교수였고 학자로서의 커리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커리어의 방점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훨씬 더 찍혀 있고 경제정책가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을 지내기 전에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이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그때 시절에도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에서 왜 돈을 이렇게 막 뿌리듯이 현금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헬리콥터 벤이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학자로서 어떤 사람인가 새삼스럽게 좀 찾아보니까 대공황 전문가였더라고요. 그냥 뭐 디프레션 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십 번의 약한 지진보다 강한 한 번의 지진이 지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성향인지 약간 엿보이는 이야기이죠. 경제학자로서는 1983년에 발표했던 논문을 노벨위원회도 좀 주목한 것 같은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파산이 장기 불황까지 어떤 향하게 되는 결정적 위기였다라는 점을 규명한 어떤 연구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 대공황이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 어떤 시련이었는데, 버냉키는 당시 연준을 이렇게 평가해요.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지 않아서 디플레이션과 경제 파국을 막지 못했고, 최종 대부자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은행들이 도산하게 내버려뒀다. 그 경제 안정 기능과 최종 대부자 기능에서 연준이 실패했다는 이 점이 미국의 대공황 경험이 주는 주요 교훈이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벤 버냉키는. 이 사람이 대공황에 준하는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힌트가 많이 나와 있었죠. 근데 참 운이 좋게도 버냉키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자기 손으로 실험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2006년부터 8년 동안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되었고, 참 공교롭게도 하필 이 시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운명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전공 분야가 대공황이잖아요. 이걸 연구하면서 쌓아왔던 어떤 생각들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페드 의장 시절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왜 논란이 되는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은행이 보통 쓰는 통화정책 수단이 금리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서 거의 2008년 말에는 정말 리터럴리 제로 금리가 됐거든요. 거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더 돈을 풀어야겠다는 마음에 양적 완화라는 게 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으니까 뭐 마이너스까지 낮출 수는 없고 이제는 아예 중앙은행이 다른 자산들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중앙은행에서는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적 완화 혹은 QE, 퀀티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연준이 했던 조치가 우리도 대마불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은 망해도 결국은 정부 자금으로 살려준다. 근데 뭐 그 핑계가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 혼자 죽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너무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They're not going to fail. 이번 아까 그 노벨상 수상 이유 설명드리면서도 이들의 연구로 위기를 막는데 은행 파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 좀 작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이럴 때 리먼 브라더스는 무너졌지만 뭐 AIG라든지 다른 여러 큰 금융기관들은 사실 정부의 도움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망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본 거죠. 이런 정책들을 버냉키 의장 시절에 집행을 하게 됐는데 버냉키의 양적 완화 정책 덕분에 대공황까지 번지지 않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보다는 훨씬 휘청거리는 시간이 적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 같은 데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이 부풀리기도 했고 그리고 경기 부양 효과도 좀 있긴 했지만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버냉키 텐트럼. 텐트럼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뭐 발작 내지는 발끈함. 그래서 버냉키 텐트럼이 뭐냐면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이 돈을 푼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언젠가는 소위 정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2013년 5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려고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돈을 풀었던 걸 걷어들이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언급되자마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든지 뭐 신흥국 경제가 흔들흔들 한다든지 또 미국조차도 미국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할 때만 보면 뭐 좋은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걸 엑시트하는 순간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이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원죄가 이 버냉키한테 있다. 이때의 양적 완화부터 시작된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팬데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양적 완화나 정책들을 썼고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데믹이라는 게 또 오게 되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정책들을 썼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고 지금 또 급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뭐 전 세계 시민들이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이 선두에 섰던 벤 버냉키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가? 헬리콥터 벤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정치적인 의미인가? 이게 맞았다는 것인가? 근데 맞았다고 누가 확언할 수 있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계속 실험해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노벨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동안 해외여행 가려고 찾아보다가 글로벌 경제 다 훑었습니다.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11월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는 달이죠. 아무래도 너무 열심히 일한 만큼 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휴가 어디 갈지 요즘 막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코로나19만 끝나면 하와이 가야지 하고 막 표도 검색해보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일단 표값이 너무 비싸요. 일단 아직까진 표값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망설임 포인트가 미국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대요. 8%, 9%씩 매달 막 물가 상승률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도 싼 여행지는 아니기는 했는데 최근에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들었어요? 경비 얼마나 들었어요? 물어보니까 과장을 좀 보태서 두 사람이 가면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주 럭셔리한 여행이 아닌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더 치명적인 고민거리는 환율입니다.
킹달러라고 하죠. 요즘에 환율이 너무 뛰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10월 25일에는 1444.2원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이게 200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충격이 갑자기 왔을 때가 아닌데도 이 정도로 환율이 뛰는 거는 저도 처음 보고 뭐 기록으로 봐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미국 여행 가면 사실 생각해야 될 게 팁 문화가 있잖아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인건비 오른 부담을 가게 주인들이 손님들한테 전가시키려고 팁을 심지어는 30%까지도 옵션을 써놓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하와이에 갔어. 그 뭐 버터에 이렇게 하는 슈림프 이런 거 한 30달러짜리 먹었어요. 그러면 팁을 30% 주면 40달러가 되겠죠. 근데 그걸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지? 한 1,400만 보수적으로 곱해봐도 56,000원, 거진 6만 원을 함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경비가 장난이 아니겠다. 환율이 이렇게 비싸니까 미국은 좀 어렵겠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원래 해외여행의 근본은 유럽이 아니던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환율도 한 1,400원, 1,420원대 정도? 뭐 아주 싸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아. 원래 유로는 1,300원, 1,400원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유럽은 에너지 위기가 문제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근데 러시아 제재에 서방이 동참을 하면서 러시아도 참지 않겠어 하고 가스 송출을 줄였고 다시 날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나 가스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계절이 오는데 전쟁은 끝날 생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간다 쳐도 진짜 호텔방에서 덜덜덜 떨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건물 온도를 19도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정책을 쓴다고 하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겨울에 정말 에너지난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아예 국가 차원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내가 상상한 유럽 여행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또 유럽 여행도 좀 마음을 접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일본 여행길이 다시 열려? 거기다 엔저야? 그래서 듣자마자 홋카이도 여행 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홋카이도 가서 그 천연설에 스노보드 타고 온천도 하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이유가 엔저라는 엄청난 호재가 여행자들한테는 있긴 합니다. 엔화 가치가 역대급 바닥을 찍고 있는데 환율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967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원화 가치도 그만큼 많이 떨어진 셈이긴 한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0엔까지도 달러엔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 환율이 오른 만큼 이렇게 떨어진 원화랑 엔화를 비교해도 엔화가 지금 엄청나게 싼 상황이에요. 근데 엔화는 대체 왜 이렇게 싼 걸까? 아무리 그래도 뭐 킹달러 밑으로는 다 고개 숙이는 때라고 하지만 달러 버금가는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엔화인데 엔화가 왜 이렇게 싸지? 왜 이렇게 엔저지? 라는 궁금증이 또 생겨서 찾아봤어요. 근데 일단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미국은 지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반대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통화 가치 차이도 점점 더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미국 연준이랑 통화 정책을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나라가 몇 없는데 중국, 튀르키예, 러시아, 그리고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기조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일본이 1990년대에 버블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긴 장기 불황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제를 되살아나게 하려고 오랜 이 디플레이션을 어떻게든 타게 해보려고 2000년대부터 계속 엔화 가치를 일부러 낮게 떨어뜨려서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써왔습니다. 이걸 엔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덕분에 2002년부터 한 6년 정도 굉장히 긴 장기 호황으로 기록이 남아있긴 해요. 피부로 와, 호황이다, 일본 경제 정말 대단하다, 막 좋아졌다 할 만한 호황은 아니고 이른바 저온 호황이라고 하는, 체감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경기는 기록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후로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실 일본 경기가 계속 살아나지 못하게 됐고, 잃어버린 10년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아베 총리가 재등판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들고 왔어요.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어진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요. 이전 정권까지 원래 중앙은행은 정부랑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아베 정부는 중앙은행에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편이었고, 심지어는 아예 정부랑 일본은행이 같이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로 하겠습니다 라고 공동성명을 내는 정도로 상당히 중앙은행과 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운 좋게도 유가가 많이 뛰질 않아서 물가도 물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 막 8%, 9% 오르는 것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없이 엔저 정책을 써왔고, 그래서 엔저는 경제에 좋다, 이게 공식처럼 자리 잡게 됐어요. 근데 왜 지금은 물가가 오른다고 하고 나쁜 엔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통화 가치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긴 한데, 이게 뭐 알고리즘 짠 것처럼 기계적으로 딱 입력하면 아웃풋 값이 딱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이 나중에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보이는 것이지, 막 당장 엔저 썼다고 물가가 막 오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일본 경제가 침체되는 힘이 더 강한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저 정책을 썼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게 이른바 만성 저물가 국가로 이름이 났던 일본인데, 최근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물가 상승률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엔저 정책을 또 쓰니까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엔저 정책이 처음 의도했던 것처럼 물가가 올라도 그걸 구매력이 뒷받침을 해준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이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일본은 예전의 일본이 아니거든요. 잠재 성장률도 많이 낮아진 상태고 성장 동력도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엔저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금리를 그냥 이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엔저를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근데 왜 안 되지? 일본은행이 금리를 선뜻 올리기 힘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 장기 금리를 잡아놓기 위해서 10년물 국채를 일본은행이 엄청 사놨는데,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둘이 반대로 가요. 그러면 이미 사둔 채권들이 있는데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손해가 상당히 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 줘야 되는 이자 비용 부담이 또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도 쉬운 선택이 아닌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엔저의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일본 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지금 같은 확장적 금융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구로다 총재 임기도 내년 4월까지라서 어쨌든 총재가 바뀌면 좀 통화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엔저가 해소가 되려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엔저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다시 저의 겨울휴가 얘기로 돌아와서, 문제는 이미 표가 없거나 너무 비싸더라고요. 주말도 아닌데 한 70만 원 줘야 될 것 같고, 혹시 나랑 똑같은 생각의 흐름으로 일본 여행 갈까 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구나.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그냥 눈 쌓인 멋진 강원도나 갈까? 라는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여행 이야기, 환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레고랜드, 한국생명,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경제위기.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흥국생명이 콜옵션이라는 걸 행사를 했다 안 했다 어쨌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글들이 SNS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왜 경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좀 이참에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싶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레고랜드랑 흥국생명 사건 모두 채권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채권이 뭔지만 좀 짚고 시작을 해볼게요. 채권은 뭉툭하게 말하자면 내가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이자 얼마를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써둔 일종의 문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이런 데서 발행을 합니다. 그냥 대출받는 거랑 비교해보면 큰 돈을 오랫동안 좀 빌려다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기업들이나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 발행하는 주체의 신용도에 따라서도 인기도 다르고 당연히 가격도 다르고 할 겁니다.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체급이 좀 큰 경제 주체들의 무대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잔잔바리들의 무대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중에도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 있기는 있지만 우리한테 좀 익숙한 시장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 채권 시장이 중요한 게 돈으로 장사하는 금융회사들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사실 이 사업하는데 돈이 계속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다,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 우리 회사 채권을 좀 안 살려고 한다 라고 되면 약간 우리 몸에 피가 안 도는 것과 비슷하게 자금 순환이 안 돼서 돈맥경화가 온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일단 시간 순으로 먼저 있었던 레고랜드 사건부터 짚어보죠. 강원도의 레고랜드가 지난해 문을 열었죠. 이게 강원도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데가 레고랜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워진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레고랜드 짓는 데 필요한 비용 2,0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꿨습니다. PF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야. 진짜 멋진 프로젝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완성되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채권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강원도가 혹시 이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대신 갚을게요 라고 빚 보증을 쓴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강원도는 안 망하지 않겠어? 라는 심정으로 이제 투자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 채권 만기를 하루 앞둔 9월 28일에 김진태 강원지사의 말이 이 대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원도가 고스란히 그 보증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도개발공사는 빚만 남았고, 그래서 강원도는 이 회사가 빚만 더 늘어나기 전에 그냥 이 회사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라고 한 건데, 시장에서 볼 때는 그럼 강원도가 이 빚 대신 안 갚겠다는 거야? 로 받아들여졌고,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난리가 나니까 강원도도 안 갚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보증 채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한 50조 원 정도 푼 효과를 내는 정책들을 써서 큰일이 안 나도록 해보겠다라고 막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국채의 버금가는 사실상 지방채도 못 돌려받을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머리에 한번 심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융시장의 큰 충격이에요. 금융시장은 왜냐면 신뢰로 돌아가니까 이 신뢰가 한번 깨진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파로 채권시장이랑 부동산 시장까지도 다 얼어붙는 분위기가 됐다고 하고, 다른 지자체와 기업들도 채권 발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레고랜드 불이 이제 꺼졌나? 연기가 아직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서 제2의 레고랜드 물음표 라고 수식이 붙는 흥국생명보험이 예기치 못한 공시를 올려서 또 한 번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채권인데요. 일단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보험사가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보험금을 받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 보험금 받은 거를 잘 굴리고 보관을 잘 해놨다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때가 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보험사잖아요. 이 받은 보험금을 다 써버리면 안 되고 갖고 있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내려가면 금융당국이 너네 자본 더 채워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이걸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신종자본증권인데, 신종자본증권 이름 안에 자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 30년 만기, 그래서 사실상 영구채로 보는 채권이고, 근데 이 정도 긴 기간 동안 나오는 대출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금융당국이 봐주는 그런 채권이라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해요, 금융회사들이. 그런데 다만 관행
관행상 5년마다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은 다시 자기네가 사들이고 새로 그 시장에 맞는 금리로 새 채권을 발행하는 관례였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흥국생명이 좀 이례적인 선택을 해서 놀라게 된 게 뭐였냐면, 새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부담이 너무 높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일단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만약에 콜옵션 행사를 안 하고 상환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면 한 번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스텝업이라고 하는데, 얼마로 올려줘야 되냐면 연 4.475%였던 거를 6.742%로 높여줘야 된대요. 근데 그냥 조기 상환을 해주고 새로 발행을 하려면 연 12% 수준으로 고금리로 책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비용이 훨씬 더 덜 들어가는 쪽을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 뿐이긴 합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한국금융사가 콜옵션을 미행사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단 말이죠. 13년 전에 딱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한국금융사나 한국회사들이 발행한 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을 한 거죠,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한국금융회사 신종자본에 투자를 할 때는 5년 뒤가 사실상 만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던 건데, 그렇지가 않네, 그게 관행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 라면서 시장에 의구심을 갖게 된 거고, 한국금융회사나 아니면 기업들이 채권 발행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는 거고, 금리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사실 기업들이 대출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 일로 뭐 당장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뭐 한국 경제가 망했다, 뭐 이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정말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고민이 또 남아있을 것 같아서, 뱅보드 차트란 말 들어보셨죠? 막 저축은행 어디가 예금금리 더 높은가 매일매일 비교하면서 갈아타기도 하고, 그런 재미를 또 느끼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저축은행 여기 예금 넣어도 괜찮나? 라는 불안감이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뭐 부실 PF 좀 걱정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때 기억들이 또 소환되면서 좀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만큼은 아닙니다. 당장 부실의 징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건설하는 업체들에 정말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대출 못 갚겠어요 라고 파산을 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대출을 타고 저축은행, 금융권까지도 옮겨붙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리하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도 돈이 잘 안 도는 분위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레고랜드나 흥국생명 같은 사건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불안감이 더 쌓이게 되면 아마 신용도가 낮은 기업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우량한 회사들조차도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금융권으로 퍼지고 경제 전체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제 경제 위기까지 키워드로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로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긴 하니까 금융시장에서 볼 때는 하고 잠깐 멈춰섰다가 근데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나 봐 하고 좀 조심해서 걷자 하면서 다시 돈이 잘 돌면 그게 제일 좋을 텐데, 뭔가 충격이 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진짜 위기는 어디서 그냥 손 쓸 새도 없이 갑자기 뒤통수 맞듯이 터질 때 진짜 금융위기, 경제위기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터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각자가 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잘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내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지? 이 판단을 좀 영리하게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번 겨울을 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 이것도 더 깊게 알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BIG 빅테크라면 니값 못했는데?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여러분, 이 짤 한 번쯤은 보셨죠? 미드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빅테크는 이 엉덩이 쪽에 이 멋진 모습이었는데, 와 대단하다, 세상에 이런 기업이 있다니 했는데, 이번 실적은 열어보니까 이 머리 부분 느낌이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Tech tyranny is over. It's done. 빅테크 독점 시대는 끝났다,
이번 달 초까지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다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빅5라고 하는 아마존, 애플, 구글, 그리고 MS랑 메타 이렇게 5기업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가장 초라했던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어쩔 수 없어. 현 메타, 구 페이스북. 여기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분기랑 비교할 때 5% 줄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2분기에 설립 이후 최초로 매출이 감소를 해가지고 이미 실망감을 줬던 메타인데 이번 분기에도 매출이 감소했고요. 순이익으로 보면 1년 전 반토막이 됐어요. 메타가 그 메타버스 한다고 사명까지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메타의 주 수입원은 온라인 광고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 만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기업들이 광고를 줄이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두 번째로 알파벳, 구글 모 회사죠. 3분기 매출이 6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알파벳은 매출 증가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팔랐던 회사인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매출 증가율이 2013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메타랑 마찬가지로 온라인 광고 수익이 줄어든 영향을 입었고요. 유튜브도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큰일 났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아마존. 아마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고 순이익은 9% 줄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클라우드 사업이에요. 아마존 매출 절반 정도를 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들어보셨죠? 요거 매출 성장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하면 또 전자상거래 맛집으로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되면서 소비 심리 줄고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킹달러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어요. 매출이 1년 전보다 11% 늘었고 다만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14% 줄었습니다. MS도 아마존이랑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거든요, 매출에서. 그런데 그래도 MS는 시장 예상치 정도까지는 벌었어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그나마 아까 말한 그 3단 변신짤에서 엉덩이 쪽 느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멋진 빅테크의 모습을 좀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3분기 매출이 901억 5천만 달러래요. 근데 이게 환율이 요즘 좀 내려서 1,4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23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을 했고, 그래서 빅테크는 빅테크구나 싶기는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부분이 오히려 기대했던 아이폰보다 맥 제품이 아주 발군으로 판매가 잘 돼가지고 매출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애플 주가는 지난달에 4.9% 오를 동안 뭐 알파벳, 아마존, 메타 다 주가 주룩주룩 흘러내렸고요. 근데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3분기에 어떻게 돈을 벌었나, 왜 부진했나를 간략히 말하면 이런데, 사실 2010년대 이후로 계속 이 산업계를 주름 잡아온 빅테크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시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킹달러. 지난 환율 편에서 이야기했던 킹달러가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애플의 팀쿡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또 어필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강달러만 아니었으면 더 볼 수 있었다. 환율이 가장 높았던 11월 초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거의 17% 올랐어요. 쉽게 말해서 작년 12월 31일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어디서 1달러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그냥 갖고 있었는데 지금 10달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17% 이자가 붙은 거랑 마찬가지인 셈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막 돈을 벌었어요. 야, 올해도 진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작년보다 17%를 더 벌었어. 근데 그 돈 갖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환전을 했더니 그럼 작년이랑 똑같이 벌었네? 이렇게 된 셈인 거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비싸지게 되면은 또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미국 밖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뭐 똑같이 달러로 표시한 가격이 똑같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비싸진 느낌이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이탈하고 또 기업도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죠. 예를 들어서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는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두 개를 비교해보면 MS 애저 같은 경우는 현지 통화로 과금을 한대요. 그리고 아마존은 달러화로 고정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4달러 4,900원으로 하시죠.
AW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MS 제품은 그대로인 것처럼 되니까 상대적으로 MS 제품이 더 가격 경쟁력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마냥 이게 또 MS에도 해피한 이야기냐면 그렇지도 않은 게, 그렇다고 미국 기업이 현지 통화로 계속 이 가격 표시하고 이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면 나중에 수익 계산해 봤을 때 결국은 손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유지를 하려면 현지 통화 표시 가격도 언젠가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제품이거나,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느끼면서도 여러분 바꿀 때 되면 다 아이폰 결국에 사잖아요. 저는 아이폰을 안 쓰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매일 콜라 하나씩 드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경쟁력 있는 엣지 있는 제품들을 파는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창업자 리스크입니다. 이 전지전능한 어떤 창업자, 굉장히 뭐 틀에서 벗어난 혁신을 이룬 창업자, 이런 것들 이제 빅테크 뜨면서 많이 창업자들도 유명해졌었는데, 메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타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황소처럼 날뛰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저커버그다 라고. 올해 메타 지출이 지난해보다 19%나 늘었대요. 늘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타버스 사업에 계속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투자자들이, 메타 투자자들이 제발 이 메타버스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회사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건데, 마크 저커버그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 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메타버스에 있다, 투자 의지를 계속 불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원래 미국의 상장사들은 주주들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저커버그 CEO가 메타 의결권을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저커버그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빅테크가 몸집이 너무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21세기 빅테크들의 성공 비결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고 디지털 광고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고 다 너무 이미 보급이 많이 되어서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어요.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코로나 특수가 있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적도 많이 올랐지만 반짝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게 뭐 근본적인 성장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게 처음에 빅테크들이 막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그런 벤처기업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각자 좀 주력 사업에 엣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랬는데, 이제는 사실 처음 들고 나왔던 그 사업들은 이미 너무 많이 성장을 해버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미래 먹거리 없냐? 라고 찾으면서 사업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이 빅테크들끼리도 사업 모델이 좀 겹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들끼리도 또 경쟁하는 구도가 되기도 했고요. 동시에 대기업병도 와버린 것 같아요. 사람도 일단 대기업답게 너무 많이 뽑았고, 약간 조금 꿈먹는 이야기 같은 사업들에도 돈을 굉장히 실험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빅테크들이. 그래서 아마존만 봐도 뭐 MGM 인수하고 헬스 사업, 우주 사업 이런 데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빅테크들이 사람 엄청 많이 뽑고 막 개발자가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 번에 수천 명, 아니면 10,000명씩 막 해고를 한다라는 뉴스가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불과 1, 2년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 어떤 혁신 같은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고, 또 이 수조 원 단위로 돈을 버는 회사를 제가 괜히 쓸데없이 또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영국이 왜 이렇게 평범해졌을까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저는 이현이고요.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최근에 영국 총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원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 9월에 취임했다가 44일 만에 바뀌어서 10월에 자리에서 내려왔고, 지금은 리시 수넥이라는 분이 영국 총리입니다. 지난 여름에 영국 보수당 총리 경선에 두 사람 다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이때 좀 재밌었던 게, 총리 후보들이 다들 자기가 마가렛 대처 전 총리의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트러스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감세나 작은 정부 같은 정책은 물론이고 복장까지도 굉장히 대처 전 총리를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입어서 좀 화제가 됐었고, 수넥 총리 같은 경우는 What I'm proposing economically is what I would describe as common sense Thatcherism. 상식적 대처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선 첫 유세를 대처 전 총리의 고향, 자기 고향 말고 그랜섬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처가 누구냐?
대처 얘기를 하려면 꽉 잡으세요. 대영 제국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아주 제조업 강국이었고 덕분에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 패권을 한때 가졌던 나라였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다 미국이 패권을 갖게 됐고 한편으로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제조업이 막 성장하면서 영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좀 잃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1970년대 초에는 오일 쇼크가 와서 또 이것 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빠집니다. 1976년에는 심지어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IMF 구제금융을 받았나 했는데 영국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때 영국을 영국병에 걸렸다 혹은 뭐 유럽의 환자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대요. 영국병, 영어로는 British Disease라고 할 수 있는 영국병의 핵심은 고복지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복지병이라고도 좀 부르는 것 같은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이 영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이 뭐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다든지 뭐 결혼수당, 임신수당, 아동수당, 과부수당, 장례수당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복지 모델을 지향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 정책을 펴려면 사실 정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영국이 그래도 성장을 가파르게 해왔던 시기라서 좀 버틸 수 있었어요, 경제가.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고 경쟁력을 잃은 회사를 또 국가가 나라 돈으로 사서 살려줘요. 예를 들면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 회사. 그 와중에 또 오일 쇼크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실업자는 또 늘어나죠. 근데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건 복지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정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그 와중에 또 노조의 힘은 강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계속 이어졌고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져서 만성 영국병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 마거릿 대처 총리가 등장합니다. 대처리즘이 영국병을 치료했다라고 하는데 대처리즘을 요약을 하자면 일단 감세, 그리고 재정지출 삭감, 뭐 공기업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처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의료나 교육 부분에 대한 복지 지출을 굉장히 대폭 삭감했고요. 그리고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조랑 거의 전쟁을 치르는 수준으로 해서 노조를 무력화시켰고 공무원도 11만 명 정도 줄였고 공기업도 50여 개 민영화를 했습니다. 이 대처리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탄광노조 총파업이었는데요. 이게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이때 대처 총리가 전국의 국영탄광 20개를 폐쇄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노동자도 2만 명을 해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노조는 여기에 반발해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대처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은 없다. 그래서 노조랑 뭐 경찰이랑 1년 동안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노조가 백기를 들고 뭐 건진 게 없는 파업이 돼버린 거죠. 이 이후로 사실 노조가 굉장히 무력화됐고 대처의 정책들이 막 힘을 받게 됐죠. 그리고 대처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감세도 대처 재임 기간 중에 43%포인트 낮춰졌는데 이게 OECD 국가들 평균을 보면 18%포인트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대처의 영국 정부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세금을 낮췄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처를 신자유주의 교과서라고도 많이 부르고 이게 대처 정부의 정책처럼 어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좀 꺼리고 반대하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지 말고 알아서 시장이랑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크게 둬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주의인데 이때 이후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좀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또 이 금융 자본주의가 원흉이다, 이게 문제다, 신자유주의가 문제였다라는 또 여론이 굉장히 많이 크게 번지기도 했었죠. 마가릿 대처라는 인물이 영국 내에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는 인물이래요. 한쪽에서는 이 한때 대영 제국이었던 영국이 그 후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국의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아주 호평을 하기도 하고 반대 측에서는 공권 인력을 동원해서 노조를 굉장히 심하게 탄압한 점이라든지 또 양극화를 심화시킨 점 이런 오히려 실이 더 크다라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0
2013년에 대처 총리가 사망했을 때 오히려 축제를 여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고요. 민영화를 주창했던 대처니까 그의 유산을 길어서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하자, 이거를 경쟁 입찰에 붙여서 최저가에 낙찰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또 트위터 같은 데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0년에 대처 총리가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도 물가가 다시 10%에 육박할 만큼 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위기들이 겹치면서 대처도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처리즘이 효과를 냈는가 어떤가, 신자유주의가 정말 필요했는가 어땠는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보수당 경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다들 대처리즘을 들고 나온 것도 대처 시대의 실패의 기억은 좀 희미하게 갖고 있는 거고, 성공의 기억만 너무 미화해서 이 추억팔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순핵 총리나 전임자인 트러스 총리나 대처를 소환하게 된 이유를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1970년대 혹은 대처가 등장했던 1970년대 후반과 지금과 경제 상황이 비슷한 모습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 잡겠다고 또 금리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 또 에너지 위기라는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침체에 빠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게 됐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성장 동력이 또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를 찾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처 총리가 취임 첫날 바로 세금 감면해주겠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오마주한 건지 트러스 전 총리도 취임하자마자 거의 50년 만에 최대의 규모의 감세안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좀 경기를 살려보겠다, 경제를 좀 다시 돌려보겠다 라는 계획이었는데, 사실 정부가 돈 쓸 때는 정해져 있는데 세금을 덜 걷는다 라고 하면 이 부족분만큼을 어딘가에서 메꿔야 되잖아요. 결국은 빚을 낼 수밖에 없고 국채를 더 발행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사실 영국 정부는 빚이 많은 상황인데다가 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려고 국채를 매각하겠다라고 했던 상태예요. 지금 중앙은행이랑 정부가 경제정책에 엇박자가 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감세해서 돈을 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지고, 물가가 안 잡히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높일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빚이 많은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자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정위기 오는 거 아니야? 영국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영국 국채나 또 파운드화 이런 것들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영국 경제를 말아먹을 뻔했다. 그래서 사실 신자유주의 대표 정책이 감세인데, 이 감세가 경기 부양,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좀 선례를 남기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랑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 순핵 현 총리도 대처주의자라고 자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총리가 되고 나서 증세하겠다, 그리고 지출 삭감도 해서 88조 원 상당의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까지가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이야기 중에서도 영국 경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더 크라운 시즌5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복습하다가 보니까 시즌4에 대처 총리가 나왔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대처 얘기를 해볼까? 이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영국이 어떻게 지금의 영국이 되는가, 어떻게 평범해지고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가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지금의 영국까지 오는 건 더 크라운이고 앞으로의 영국의 모습은 years and years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레이!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방송이 2022년 이코노미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은 1년 사이에 이제 금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금리가 변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년 사이에 생각해보니까 뭐 집도, 차도, 제 주식, 코인,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거 없이 기업들도 영향받고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뀐 것 같거든요. 1월 정도에만 해도 꼭 금리라는 것도 그렇고 뭐 2, 3%도 그렇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영향력 있는 거야? 싶은데 실제로 2, 3%가 1년 사이에 오르는 걸 올해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큰 힘이 있구나, 금리라는 게. 그리고 굉장히 사회 전반,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금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리가 이제 내리고 올라가는
올라가는 것까지 경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게 또 우리 사는 동안 계속 올 거 아닙니까? 내리고 오르는 게.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되면 또 기회를 잘 활용해서 돈을 지키든 벌든 잘 해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올해 1월에는 기준금리가 미국은 0.25%에 불과했고 한국은 1.25%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심지어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도 1.25%까지 밖에 안 올랐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4일에 미국도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FOMC를 열어서 또 우리 파월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또 금리를 선물을 해주셨죠. Stands at just 0.5% this year and next, well below the median estimate of the longer run normal growth rate. 4%였던 게 이제 0.5%포인트 더 오르면서 4.5%로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름폭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당분간 계속 올린다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속도만 조금 조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0.25%였던 게 지금 4%대로 마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금리가 이렇게까지 확 단기간에 오르는 거를 저는 살면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작년 이맘때 기사에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보였나 다시 찾아보니까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10만 전자 언제 가나요? 뭐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단어들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뱅보드 차트라든지 뭐 금리 노마드족 또 이런 못 보던 신조어들이 또 자주 보이고 있어요. 제로 금리였던 게 1년 사이에 3%, 4%대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생각지도 못했던 거는 차였어요. 차.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한참 보복 소비 얘기 많이 하고 내 생애 첫 차를 뽑을 때가 왔는가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던 게 출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년 기다려도 받을까 말까 한다. 근데 요즘에는 신차 출고 기간이 길게는 한 5개월까지도 단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금리 때문입니다. 차도 굉장히 수천만 원짜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대출 할부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 36개월 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할부로 갚겠다. 그래서 이걸 빌려주는 회사가 무슨 캐피탈.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금융상품들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좀 타격이 있는 건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좀 사회생활 했으니까 5천만 원짜리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갖고 있던 목돈으로 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이 캐피털사 할부 프로그램 이용해서 빚을 내서 사야지. 만약에 금리가 한 3%였다라고 하면 내는 이자가 280만 원이 나와요. 근데 금리가 7%로만 띄워도 이자가 총 670만 원으로 내야 될 돈이 거의 2배 이상 되는 거죠. 차 회사들이 붙어서 아유 이 금리 혜택 드릴게요. 차값 좀 깎아드릴게요 하면서 재고를 털어야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또 역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머니 무브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보통 역머니 무브라고 하면 이 자금이 시중의 자금들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최근에 은행권에서 예금금리, 수신금리라고도 하는데 이걸 굉장히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금융권, 저축은행에 갔던 예금들을 빼서 이렇게 1금융권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1금융권, 은행권이 시중 자금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2금융권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축은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2금융권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금융당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은행권 예금 금리 경쟁 좀 적당히 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회의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예금 금리 적당히 올리자라고 좀 경고장을 날린 셈이기는 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지난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렸는데도 이전이랑 다르게 은행권 예금 금리가 그렇게 또 막 팍팍팍 뛰지는 않고 조금 몸을 사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오히려 또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숨통이 트여서인지 금리를 낮추는 상품들도 막 나오고 있고요. 역머니 무브랑 조금 비슷한 나비 효과가 또 하나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한국전력이 또 등장을 합니다. 채권계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사실상 그 국채? 그 나라가 지급 보증을 하는 그런 공기업이잖아요. 요즘에 뭐 대규모 적자가 와서 자금난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완전히 채권을 무더기로 받은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은 그 돈이 잘 안 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전이 공룡처럼 이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한전 미만 회사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에 너네 대출 내주라고 할 테니까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아라, 채권 그만 찍고 라고 좀 정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국내 이동자 수가 이전에 같은 달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1974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고령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인구 추세 때문에도 이 이동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주택 매매량이 줄어드는 영향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 거래를 덜하고 이사를 덜 하게 된 이유를 찾자면 이것도 또 결국은 금리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 5.3%에서 한 7.17%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201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꼭 집 빌릴 때 주담대만 쓰는 건 아니고 뭐 정말 영끌해서 쓰다 보면 뭐 신용대출까지 다 쓰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가계대출금리 다 합한 것도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라는 상황입니다. 또 생각난 게 2010년대 초반에 하우스 푸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때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가 2010년 6월에 연 2%였던 게 1년 뒤에 한 3.25%로 뛰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5%고 신용대출은 평균 한 연 7에서 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은 한 11월 정도랑 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좀 비슷했던 게 2000년대 들어서 집값이 굉장히 오르고 투기 광풍이 불고 하면서 사람들이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때고, 그래서 실제로 무리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았고, 근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조금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905조 9천억 원, 한 906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2022년은 보면 1756조 8천억 원으로 전체적인 빚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이때보다 지금은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규모도 훨씬 커져 있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잃고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거나 넘어지면 하우스 푸어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돌고 돌면 집주인만이 아니라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사실 세입자들의 고통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세이신 분들, 월세이신 분들 다 너무 힘든데,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월세 거래량이 117만 건이 넘었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연간 기준으로 월세 거래가 100만 건이 넘는 게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대 처음이래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전세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겠죠. 전세대출 받은 거 이자랑 그냥 월세로 돌렸을 때 월세랑 비교해보면 오히려 월세가 싼 경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많아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이 많아지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같이 뛰고, 그리고 또 원래 월세 놓던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집을 사신 분들이 빚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출이 있는 거죠, 집주인들도. 근데 이 대출 상환 부담이 금리 인상과 함께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또 월세 인상으로 좀 전가를 하는, 이 부담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월세 상승 압박이 너무 커져서 또 고민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또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금리가 생각해보면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좀 더 높고, 대출을 받을 때요. 그리고 저축은행보다는 아예 뭐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출 금리는 높고, 대신에 훨씬 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열려있는 시장이기는 하죠. 그래서 소득이 일정치가 않거나 아니면 자산이 없거나 하는 분들일수록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법정 최고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법정에서 인정해주는 최고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왜 정해놓냐 하면 너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버리면 갚기도 어렵고, 또 오히려 그 빚이 빚을 불러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혹시나 뭔가 소송으로 가거나 했을 때 우리는 20% 이상은 법에서는 인정을 안 해 라고 이 최고금리를 정해둔 거예요. 2014년 정도에는 거의 35% 정도였던 걸 지금 그런 이유로 20%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 이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19%까지 올랐대요. 대부업체 같은 데는 원래대로면 20% 이상을 받고 빌려주려고 할 텐데, 그 정도는 받아야 돈을 빌려주려고 할 텐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막혀 있으면 신용도 없거나 갚을 자산이 없거나 그 담보로 맡길 자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아예 돈 빌릴 데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한쪽에서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지금 정도로 유지하거나 혹은 더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당장 돈 구하기가 힘든데 법정 금리를 좀 높여서라도 당장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서민들이 돈 구할 길을 좀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측면에서 한번 금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작년 이맘때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분.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금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감안하면 너무 손해예요.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반전될 줄 몰랐었잖아요. 근데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뭐 금리 인상 언제쯤 끝날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1년 만에 분위기가 바뀔까? 아니면 혹은 이런 분위기가 더 심화돼서 더 어려울까?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년은 사실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내리더라도 경기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많아서 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여러분.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연말이지만 또 내년 경제 걱정은 내년에 같이 하시죠, 뭐.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메리 금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